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허필원 교수이고요.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좀 되게 고민도 됐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좀 많이 놀랐는데 우리 청중들이 연령대가 많이 젊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좀 당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제 대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많은 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과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걱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볼 테니까 만약에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이틀을 제목을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정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배워보고, 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영어로 써 있던 것을 이제 한국어로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원하지 않는,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슬라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환해야 될 그런 이제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한글로 바꾸고 나머지들은 그냥 영어로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한국말로 잘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이틀은, 제목은 제가 왜 넥타이를 매지 않는가인데요. 보통 교수님들 다들 넥타이 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과학자들은 또는 뭐 엔지니어, 공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보통 근거들을 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건 논문인데요. 넥타이를 맸을 때 왜 몸에 안 좋은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 그런 논문이죠. 뭐 당연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넥타이를 매면 뭐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넥타이를 내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뭐 마치 이런 것들, 이제 커피를 마시면 좋니 안 좋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 저만의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2020년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텍사스 주립대인데요. 텍사스에는 주립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텍사스 A&M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텍사스 오스틴 뭐 이런 것처럼 UT 계열이 있는데요. 저는 A&M 계열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에서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조교수로 있었고요. 현재 제가 이제 학술 활동을 하는 그 영역은 잘 보시면 여기 뉴로사이언스 쪽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과학 쪽이죠. 그리고 제어와 로봇 쪽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어와 로봇이랑 신경과학이랑의 이런 융합이 조금 독특한 조합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연구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합쳐서 이렇게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걷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나름 최적화되어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TV에서나 또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분 손을 들어 보시죠. 네, 한 몇 분 계시네요.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로봇이 걷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부자연스러웠어요? 약간 사람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걷는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넘어졌어요? 미래가 두려워져서. 미래가 두려워져요?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일단 미래가 두려운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로봇이 부자연스럽다라는 이제 보행이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로봇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걸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막 뛰어다니고 놀고 술래잡기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나름 꽤 잘 이렇게 피하고 다니고 그러시죠? 뭐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술래잡기를 한다 그러면 도망 다닐 때 내가 좀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기도 하고, 만약에 친구가 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균형을 나름 다 잘 잡죠.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과 로봇의 행동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누가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걷나요? 아니면 로봇이 잘 걷나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나게 똑똑한 많은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왜 그 로봇들이 여러분들이 걷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뛰는 것보다 못할까요? 로봇은 무게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무게중심을 잘 못 잡는다. 신경이 없다. 네, 이제 조금씩 점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상당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이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사람들은 얼마나 걸었을까요? 많이 걸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앞에 꼬마 친구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더 쬐끔해요. 네, 그럼 둘 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여기는? 예뻐서 13살? 인생을 꽤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10살, 13살. 네, 맞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걸었어요. 13년 동안 계속 걸었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걷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이 또 잘 걸어왔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또는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또 잘 걸어왔던 그런 보행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뭐 유전적으로 뭐 몰려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좀 오랜 기간 동안 걸어오면서 그런 걷는 것들에 대한 학습도 되어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노하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 이런 건 또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은 그만큼 많이 걸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로봇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과 한 4, 50년 정도? 뭐, 그 정도 저희가 로봇들이 개발되어 오고, 이제 조금씩 걸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사람의 행동은 나름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이 의견 자체도 다른 과학자들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행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주변에 뭐 아프신 분도 있죠. 병원에 계신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뭐 신경학적인 병이 몰랐는데 이렇게 발병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 분들의 보행을 보면 어떨까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정말 우리가 잘 걷다가 갑자기 이제 병에 좀 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요즘 중풍이란 말 안 쓰는구나. 그 뇌졸중 환자들 또는 파킨슨 병에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보행을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또 만약에 누가 살짝 밀거나 또는 이제 계단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균형을 잘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고 이렇게 오래 살아 오셨는데 왜 균형을 못 잡을까? 왜 잘 못 걸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행동을 하면서 잘 걸을까? 또는 아프신 분들은 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행동을 못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이 잘 못 걷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행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연구에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체역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신경과학에서 오는 그런 지식들을 적용을 하고, 또 로봇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공학의 그런 지식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제어공학의 지식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잘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사람 뇌 그림이에요. 로봇을 하는 사람이 왜 사람 뇌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융합적인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이 이렇게 잘 걸을까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그 뇌에서 어떤 많은 그런 작용들을 하겠죠. 이제 그런 작용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뇌의 각 부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전기 신호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졌을 때 그 만지면 그 느낌이 뇌의 한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수식들을 가지고 뭐 로봇도 만들고 로봇을 제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학과에 있는 학생 이 친구인데요. 이제 이 친구를 잘 보시면 여기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이 걸려서 이제 아랫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기계과에 있던 학생이었고요. 절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착용을 하고 이 아랫부분은 로봇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걸으려고 다리를 움직이면 이 로봇은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여기 무릎이 있고 여기 이제 발목이 있죠. 그것들이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먹이는 헤드셋.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머리에는 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이 친구가 이런 로봇을 착용하기 전에는 이제 의족이라는 이제 그런 수동적인 그 도구를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로봇을 착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 보행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이제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흡입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더 쓰는지 덜 쓰는지를 체크하는 이제 그런 연구였고요. 사실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수행을 하진 않았지만 몸에 반짝이는 마커들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구슬 같은 건데 그런 구슬 같은 거를 달아서 주변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카메라가 이 각 관절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보행이 얼마나 더 향상이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로봇을 만들고 이 친구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보행을 잘 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제어의 이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만들고 개발하고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요. 네. 자, 이 옆에 있는 것은 정말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만화, 그 카툰 같은 그림이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잡는 문제인데요. 앞에 보면 손가락 끝에다가 뭔가 간단한 어떤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 장치가 뭐냐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기대지 말고 꼿꼿이 한번 앉아보실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임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수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 10초 정도만 조용히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몸이 흔들리는 걸 느끼셨나요? 아니면 꼿꼿이 흔들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살짝 움직였어? 여기. 흔들렸어요? 네.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네요. 네, 살짝 흔들렸겠죠, 당연히. 이제 그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센서나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다들 나름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다들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잘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혹시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 힘들던가요? 힘든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대부분 힘들진 않죠.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만큼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사실. 균형을 잘 잡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항상 하는 행동이잖아요. 계속 서 있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80세 이상, 90세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느꼈을까요? 흔들렸을 것 같다. 또 다른 분? 허리가 네, 허리 아플 수 있죠. 또 우리 친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흔들린다라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손가락 있죠? 오른손가락도 괜찮고 왼손가락도 괜찮고 검지를 이렇게 옆에 우리 팔걸이가 있잖아요. 팔걸이에 살짝만 얹어보세요. 지금 자세가 좀 불안정하긴 한데요. 사실 이 손가락을 앞쪽에다 대면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테이블이 있나요? 예, 테이블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시고 힘은 주지 마세요. 왜냐면 지탱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살짝만 얹어 놓기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 계세요. 자, 10초 동안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땠나요? 편해서 좋았어요? 여기는? 잘 안 돼? 어떤 게 안 됐어요? 힘을 빼면 네, 또 살짝 뒤로 갔어요? 여기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여기 친구? 손이 떨렸어요? 여기는? 잘 안 들려. 편했어? 네. 힘을 많이 주면 지탱이 되고 힘을 안 주면 이렇게 안 된다. 여기는 잘 안 들려요. 떨린다. 네. 여기 친구는 손을 대기 전보다 덜 흔들렸다. 대략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겠다 친구 있나요? 네, 대충 저희가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손가락을 얹었는데 이 손가락이 사실 여러분들의 균형을 잡는데 크게 사실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힘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 느끼셨나요? 이렇게 살짝 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느낌들이 더 낫다.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그쵸. 손가락이 움직였다. 왜 움직였을까요? 흔들려요. 내 몸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이 손가락이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 미끄러지고 있는 그 느낌이 이제 손가락 끝에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달이 되는 그 힘이, 그 느낌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뇌에 전달이 되면 뇌에서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덜 흔들려야겠다라고 스스로 또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 자체로도 사실 이렇게 서 있을 때의 균형이 더 향상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실험 장치들인데요. 실험 장치가 결국 사람의 흔들리는 것들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느낌을 이제 가상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생성을 했더니 훨씬 더 균형이 잘 잡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단순한 로봇을 원하진 않죠. 상당히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움직여주기도 하고 일도 해주고 뭐 숙제도 대신 해주고 뭐 그런 로봇을 원하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급파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재난에 있을 때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음식을 요즘에는 식당이 이런 거 많죠. 음식을 이렇게 날라주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또 음식을 대신해주는 그런 주방장 로봇들도 있고요. 수술을 해주는 로봇도 있고 또는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잘 걷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재활 로봇도 있고요. 또는 전쟁터에서 위험한 임무를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수행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사실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뇌에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복잡한데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여기에 이제 전부 다 필요한 것들 중 일부분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제가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로봇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의족 로봇이죠. 이 의족 로봇을 사람이 착용을 하고 있고 이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그런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물론 이런 의족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착용하고 있는 다른 외골격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면 이런 하드웨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을 만들면 이 로봇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고 또 이 로봇이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신경과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같이 접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제 그런 이론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계단이 있다고 칩시다. 계단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계단이 있는 것을 미리 보죠. 그리고 내가 저 계단을 올라가야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계단이 오니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은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죠. 우리는 마치 로봇이 사람이 하듯이 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로봇은 앞에 이 상황들을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느끼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는 센서도 붙이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경들이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보는 것들을 로봇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 계단이라든지 경사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착용했을 때 얼마만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저는 제 연구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제가 이제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을 하고 인지하고 학습하는 그 요소다. 자, 여기 갓난아기가 있죠.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걷는지를 한번 봅시다. 잘 못 걸어요. 처음에는 땅을 기다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고 올라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걸어보라고 계속 우리가 격려를 하죠. 근데 잘 안 걸어져요. 그치? 근육이 이렇게 잘 안 움직여져요. 그쵸? 발을 떼면 넘어질 것 같고. 그쵸? 그러다가, 주변에 이런 의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짚으면서, 걸어야겠다. 이건 정말 현명한 행동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발을 떼보고, 이렇게.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몇 개월 거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표정을 잘 보세요. 표정을 웃고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제 거의 걷는 것에 전문가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불과 1년 정도? 이 정도 1년 좀 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또는 부모님의 이런 격려들을 느끼면서, 또 이제 걷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걷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학습해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저렇게 걷는 게 맞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리의 근육들을 움직이는 법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어떤 근육을 언제 활성화시켜야만 이렇게 다리를 들 수 있는지, 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디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육들을 활용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인지라는 것은 내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배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보통 요런 3가지 것들이
저희는 사람의 경우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과학에서는,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면 더 이렇게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가 돼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예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 화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실험을 진행했던 이제 영상인데요. 이분은 물리치료사이시고요. 저랑 같이 일을 했었고, 이 꼬마는 이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예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걷는 그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이 친구를 말 위에 앉혀요. 그리고 이 말의 행동이 그 앉아있을 때의 이제 근육들이나 그런 감각들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자극을 시키면 이제 이 친구의 이제 보행 능력이라든지 균형을 잡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텍사스의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훈련장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친구가 잃어버렸던 그런 능력들, 보행의 능력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이제 신경적인 자극들을 계속 줌으로 해서 이제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이제 이론인데요. 신경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인데 물론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검증을 하고 이론이 틀렸으면 폐기하고 또는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을 활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에너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뭔가를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했을 때 내가 예측한 것이 틀렸다면 그 틀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인식을 바꾸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적인 그런 모델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런 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뭔가요? 그렇죠. 계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계단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많이 봐왔으니까.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계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제가 계단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서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꼬마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게 모르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하나의 이제 임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단 위에 서 있어요.
계단 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쉽죠? 네. 눈을 감고 가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연습을 몇 번 해보라고 할게요. 여기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연습하라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내려가 봅시다,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어. 계단이 앞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면 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긴 가지만. 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5분의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계단을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눈을 감고 만약에 가라 그러면? 네,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단이 있는데 아마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 발을 디뎠어요. 그 다음에 발을 디뎠어요. 여기 발을 디딜 거예요, 이제. 근데 갑자기 계단이 이렇게 좀 내려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진 않을까? 자, 이제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자,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안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가슴이 철컹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느낌이 날까요? 계단이 없으니까? 예상과 달라서. 어떤 예상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높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높이? 여러분들이 이 높이가 정확하게 20cm다라고 예상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 높이가 22cm가 됐어요. 그런 걸 예상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발을 다리와 위치? 그 정도 가면 답을 닿지 않을까라고 한 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가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대치, 맞아요. 기대치를 벗어났다. 이제 다들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계단의 위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다리가 땅에 닿으면 그 느낌이 있죠. 그 쿵쿵 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역학적으로는 이제 충격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충격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따로 하진 않지만 걷다 보면 들어오는 그 충돌이 분명히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발밑에서 오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이 당연히 지금쯤 왔을 거다라고 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몸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지? 큰일 났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걸을 때 계단이 쭉 이렇게 밑으로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닿아야 되는데 쿵 하고 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을 뺀다?
어떻게? 앞으로 빼요? 아니면 뒤로 빼요? 오, 뒤로 빼면 이렇게 넘어질 텐데. 아, 또 눈을 뜰 수 있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눈을 뜬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일단 가다가 이렇게 쿵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발을 앞으로 더 디딥니다. 그래서 앞에 계단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디뎌서 그쪽으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쿵 하고 하는 느낌이 이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0.1초만 더 참으면 쿵 하고 들어온다는 걸.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이 순간에 아차 싶어서 바로 발을 이쪽으로 딛는 그런 행동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딛게 되면 그때는 다행이다 싶은 거죠. 이 다행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시 맞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눈을 뜨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우리 어머니께서. 자, 눈을 뜨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눈을 감으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제외시키려고 한 건데, 눈을 뜨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계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꺼졌긴 하지만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을 뜨는 과정은 그 인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여기 계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좀만 더 가면 부딪힐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동을 바꾸지 않고 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어라고 쓴 것은 이제 행동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인식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바뀐다. 근데 바뀌는 그 근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랑 다른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뭐 골프 선수라든지 뭐 양궁 선수라든지 우리나라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 자세들을 잡아가죠. 근데 자세를 잡아갈 때 그냥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보통은 이제 코치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코치들이 너 자세가 지금 좀 틀렸는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으로 일어나는데요.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결국 효율적인 최적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로봇 연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과학과 이쪽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그래도 좀 너무 연구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그래도 이제까지 느끼면서 교수로서 생활을 해오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융합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런 것 뭐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 다 어렵죠. 네.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긴 할 건데 재밌으면 하게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학원도 다니고 있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다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들을 왜 하는지, 혼자서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자유에너지 이론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예측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된다면 그러면 예측을 하고 나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스스로 고민하다 보면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식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그게 좀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도기 시간은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필요가 없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좀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네, 쉬운 길도 있죠. 혼자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또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즐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계속 경쟁 사회이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좀 받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비록 그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근데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계속 키워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경쟁자라서 쟤보다 잘해야 된다, 쟤를 밟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 친구가 잘 되면 난 더 잘 될 수 있다. 그 친구가 잘 되면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것만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큰 친구들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건데 이거는 좀 항상 당당하고 자존감을 키우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스스로 또 미안할 줄 알고 또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사실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제가 좀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든 생각이에요. 요즘 그 AI가 너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챗GPT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썼었는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요. 제 학생들한테 야, 챗GPT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해줬어요. 여전히 거의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질문을 잘 하면 정말 많은 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대충 하잖아요. 그럼 얘는 답을 대충 해주는데 질문을 구체적이고 그 적당한 질문을 하면 정말 정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정말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경쟁 사회이고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하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대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챗GPT나 또는 이런 그 AI 툴들은 이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해버린 상태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은 이미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질문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호기심이 있어야만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쟤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익한 강연 주신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